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1년 전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목격했는데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도록 도운 시민들, 한겨울 밤 의사당을 지킨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년을 돌아보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도 말했는데요. 다시 유사한 시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2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이 양수발전소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이야기 잠시 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김태선 신재생 에너지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2026년이 오는데요. 올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보조금이 일찌감치 소진됐다고 하던데요. 올해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된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워낙 다양한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전기차 중에서 중국산 승용차도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극이 되면서 이 다양한 신차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판매가 돼서 올해 2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6만 대 누적됐었는데 올해 86만 대가 됐으니까 네. 이 추세면은 내년 상반기에 누적 대수 100만 대가 넘어간다라는 측면의 의미가 있어서 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떤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소진됐지만은 네. 소급 적용을 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기업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비용을 절감시켜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정부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나오니까 한번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한번 여러 가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구매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네. 사실 우리가 전기차 시장 얘기하면요. 초기 수용층과 대중 사이에 간극이 있는 이른바 캐즘에 빠져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이 판매 급증한 게 캐즘을 넘어선 신호로 보면 될까요? 아직까지는 캐즘이 극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렇게 붐을 이루면서 전기차가 일반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캐즘이 분명히 단축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캐즘은 아직 2, 3년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기차 캐즘의 원인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받는다는 얘기는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가격이 한 1.5배 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보조금 없이 이제 똑같아야 되는 시점, 음흠. 또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올해 추석 때 장거리 전기차 가지고 가신 분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컸어요. 네. 고속도로 같은데 급속 충전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애물단지다, 장거리 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불만이 굉장히 높았던 게 그랬죠. 이번 추석 때 전기차 모시고 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40한 7, 8만 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뿐이 안 돼요. 급속 충전기가. 네. 그래서 아직은 급속 충전기 보급을 작년, 올해 또 내년에 이제 정부가 좀 더 촉진을 시켜서 많이 설치를 하지만은 이 급속 충전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 확산 속도도 빠르고 골든타임이 짧다, 여러 가지 이제 열폭주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완벽한 배터리 개발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음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캐즘을 좀 이루는 여러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해결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좀 기대를 많이 하면은 좀 더 캐즘을 극복하고 지금 이거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보다 1.3배 넘게 늘어난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조금이 확대된다면 실제 판매가 증가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보급 대수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되는 거, 뭐 애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내연기관차에서 내년에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기시는 분들 있죠. 네. 처음에 옮겨 타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줍니다. 어허. 네, 내년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이 전기차 신형 모델이 20가지가 훨씬 넘어요. 내년 나오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입산부터 국산부터 다양하게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 해결의 여지가 종류가 많다는 거, 그리고 뭐 보조금에 대한 것들도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적지는 않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100만 원도 더 얹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한 25만 대 정도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요. 아마 누적 대수 100만 대 훨씬 넘어가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는 전동화로 가는 중간 단계, 즉 과도기종 모델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로 옮겨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많다는 겁니다. 네. 즉 기존의 내연기관차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를 넣는다는 것 자체는 충전 인프라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바닥에 배터리 설치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침수도로에서 내연기관차보다 낮기 때문에 침수도로 지나가지 마세요. 네. 또 과속 방지턱 배터리 바닥 치면은 이게 여러 가지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마세요. 일반 내연기관차도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옮겨가기보다도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아직 최고의 인기를 끄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수 내연기관차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좀 이 무공해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 또 요거보다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또 내년에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우리가 EREV라고 그러는데 이 모델도 국산 모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전기차의 100%는 아니지만은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충전 인프라가 없어도 차에 내장되어 있는 소형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뭐 충전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내년에 이런 모델들이 추가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도기 모델을 통해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턱을
너무 높게 넘어가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인기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조금 확대랑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2, 3년은 전기차 시장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 입장에서 올해 뭐 트럼프 관세 문제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올해 9월까지만 이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줬었는데 10월부터는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끊어버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바로 이제 90%가 전기차가 확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도 생겼는데 지금 현재 유럽도 그렇고요. 전기차에 대한 완성도나 가격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보급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내연기관의 수명이 좀 더 한 5년 정도 더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가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극복 기간이 몇 년 더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과도기 모델이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완벽한 전기차가 좀 나와야지만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 8천만 대 차종 중에서 약 2천만 대 4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판매되는 게요. 네. 네, 근데 이게 4천만 대 이상 과반을 넘어가야지 실제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기차가 주력 기술이 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아마 주도를 해서 완벽하게 가는 시대는 2029년, 30년을 보고 있어요. 아하. 지금부터 4년, 5년 이후에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네.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도 확실히 나오면서 화재가 안 생기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도 높아서 주행거리도 늘어나고요. 또 급속 충전기 중심의 충전 인프라도 훨씬 많이 보급이 돼서 불편함이 없이 길거리에서 주유소를 충전기로 바꾸는 이런 이제 충전소가 나옵니다. 민간 비즈니스 충전소가 나옵니다. 네. 이런 거에 나오게 되면은 주도권을 쥐고 또 레벨 4의 자율주행 완성도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두면서 이제 다음 후임 대통령이 오는 시기. 그래서 2029년 30년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봐요. 비즈니스 모델의 폭발적인 부분들, 자율주행 또 UAM 같은 로보빌리티도 확산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때쯤 되면은 전기차가 완전히 주도하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줄어드는 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9년, 30년이 본격화되는 시기일 것이다라고 내다봐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년 전기차 판매는 올해 수준을 뛰어넘을까요?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보조금이 좀 남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몇 년 네. 동안. 근데 올해 소진이 되면서 붐업이 됐고 또 전기차의 종류도 신형 전기차가 내년에 워낙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또 기술적인 완성도가 좋아지면서 가성비 좋은 전기차 또 충전 인프라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2, 3만 대 이상 판매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히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조금도 늘어났는데 내년도 늘어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소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또 이 세컨드카 두 번째 차량은 이제는 전기차를 실질적으로 구입해도 문제가 없는 시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전기차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 인프라입니다. 아파트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입대위에서 우리 아파트는 뭐 충전에 대한 거, 주차에 대한 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나 없나를 미리 확인하시는 거. 일반 주택가 같은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본인의 집에다가 완속 충전기 설치해서 그냥 꽂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전기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지점들 몇 가지 꼽아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충전 인프라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 차를 끌 때 세컨드카가 아니라 퍼스트카, 첫 차다라고 생각할 때 이 차를 내가 주로 직장에서 다니는데 영업 쪽인지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지 또 지방에 출장이 많은지 이런 경우에 장거리 뛰게 되면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나 도심지 같은 경우에 주로 운행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은 없고 도리어 가솔린 대비해서 같은 주행거리인데 가격이 4분의 1뿐이 들어가진 않아요. 연료비가요. 충전비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운행 패턴에 대한 것들,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원하는 차종에 대한 것이 세컨드 간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차 구입하면은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기차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4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봉화군이 추진해온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힘써온 봉화군으로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양수발전소 예타 선정과 함께 봉화군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봉화군 새마을 경제과 김태선 신재생 에너지 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봉화 양수발전소가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일단 먼저 이번 선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봉화 양수발전소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것은 봉화 군민과 지자체 그리고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준비해온 노력이 이제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는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서 경제성, 정책성 등의 평가를 받는 국가재정 사업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봉화군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또 지역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1초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자체 또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해온 노력이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 계획된 봉화 양수발전소 규모랑 발전 방식 또 완공 목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계획된 봉화 양수발전소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읍리, 남해룡리 일원에 들어서는
5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식 수력 발전소입니다. 하부댐은 소천면 두읍리, 또 상부댐은 남해룡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상하무댐 사이에 고도차를 활용해서 물을 올렸다 내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양수 발전 방식입니다. 네. 네, 계획대로라면 2029년 말 착공해서 2036년에 최종 준공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양수 발전소가 준공된다면 봉화군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봉화 양수 발전소는 총 사업비 약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건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3천억 원, 또 6천 명이 넘는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침체된 우리 지역 경제에 매우 큰 활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타 과정에서는 환경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연 환경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봉화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타와 또 향후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검토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는 물을 순환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 방식이지만 댐 건설과 도로 개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필요한 만큼 산림 훼손이나 수질 변화 등 다양한 환경 오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봉화군과 한국정부발전은 지질, 생태, 또 멸종 위기종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대책을 마련하며 환경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봉화군 양수발전소가 자연을 지키는 에너지 인프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봉화군이 추진해온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 먼저 다뤄봤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봉화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오미산 풍력발전단지가 4년 만에 준공돼서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주민 참여형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네, 오미산 풍력발전단지는 발전소를 지으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석포면 주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서 함께 이익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석포면 주민으로 구성된 석포면 풍력발전 주민협의체가 주주로 참여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이자 및 복지지원금 형태로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석포면 주민 1,8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연간 16억 원 수준의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주민 수익 모델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여러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 사업은 석포면 주민 약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풍력단지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매년 이자나 복지지원금 형태로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발전 수익의 일부는 마을회관, 복지시설이나 또 생활 SOC 확충 등 지역 공동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서 개인과 마을이 함께 혜택을 보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력 발전하면 소음, 경관 이런 민원 발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 오미산 단지 같은 경우는 관련 민원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 발전은 어디서나 소음이나 또 산림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미산 단지의 경우에도 초기 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구조나 위치 또 설계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인근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라든가 공사 차량 동선 관리 등 물리적인 저감 조치를 병행했고 또 공사 운영 단계에서 소음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봉화 군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할 말씀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태양광이나 또 풍력 발전, 양수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봉화군은 무엇보다도 안전과 또 환경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사업 추진과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이 봉화군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김태선 신재생 에너지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최근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또 경제, 또 외교 안보, 또 소통 등 국내 정치 현안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주입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4.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0.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50%대 중반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전 조사보다는 1.1%포인트가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는 0.2% 아주 소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행사에 참여하고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이 됐거든요. 그만큼 외신과 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혼란스럽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도전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것을 극복해냈다. 이것이 임기 6개월 만에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네. 오늘은 또 대국민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받는 그리고 미흡받는 속에서도 국민의 빛의 혁명으로 12.3 비상계엄을 이겨냈다. 그래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반헌법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말 그대로 이 노벨 평화상, 전 세계적인 평화 활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최고 권위와 영광의 상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을 우리 국민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평화적으로 가장 이 폭력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을 뻔했던 그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막아낸 것이야말로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노벨 평화상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이 선포됐던 그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1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또 더 포함됐나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정이 회복됐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일 테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이후는 극도의 혼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탄핵 국면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까지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또 광장으로 나와서 비상계엄을 자시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모여서 또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요. 그것이 결과가 이 탄핵 국면으로 이어졌고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서 새로운 또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던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이제 민생 경제다. 민생 경제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또 특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비상계엄에 대한 또 비상계엄에 주동했고 가담했던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돼야 되지만 전체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또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주로 외교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기 초반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잡혀있는 주요 일정들이 대체로 외교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고 네. 그리고 환율도 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등 상당히 또 경제적인 불안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외교라는 것이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빨리 또 국가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자리가 되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치러졌던 경주의 에이펙 2025 그만큼 또 중요한 행사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주최를 하면서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새로 일본의 이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까지 쭉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회복되는 또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또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이 대내외에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가 된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왔는데 이 과정에서 중동의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의 핵심 국가이죠 이집트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귀국길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러 협력에 대해서 방산 또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또 중요한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외교가 회복되는 또 외교에서 경제 등의 성과를 거두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특검이 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요. 김건희 씨도 그렇고 특검이 15년형을 구형했단 말이죠. 왜 이거밖에 나오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지금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그 다음에 사형까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양형이 또 구형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최종 선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또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12년 구형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이 혐의에 따른 검찰의 구형 결과를 본다면 그래도 검찰에서 이 혐의로 이 삼았던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또 높은 수준의 또 구형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벌금이 또 20억 원이 구형이 됐습니다. 네. 선고는 이제 1월 28일 날 선고가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또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징역 11년입니다. 여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덧붙여져서 이제 징역 4년에
모두 합해서 징역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형 기준은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은 이제 영미법이죠. 대체로 이제 가장 높은 이 구형을 내린 것에 다른 이보다는 이제 적은 양형이 된 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흡수가 되는 형태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다 징역형들을 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1년에 4년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 그대로 모두 구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고가 되더라도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구형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실형 적어도 징역 한 10년 정도 가까이 안팎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는 시각에 따라서는 더 높은 구형이 내려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5년형이라는 것도 상당히 적지 않은 높은 구형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은 또 항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또 상고를 하는 경우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최종 확정심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한 건 내년 1월 28일 선거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그나저나 국회 최대 이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기각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였죠? 지난주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불구속되었다고 해서 혐의 없음은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은 일단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이 피의자의 이 방어, 법적인 방어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법률에는 이제 피의자의 경우에도 법적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방어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범죄의 중대성인데 이 범죄의 중대성으로 구속을 결정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이건 이미 앞으로의 수사나 추가적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있기 전에도 이건 거의 확정범이야. 이렇게 될 때 이제 범죄의 중대성으로 바로 구속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현장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가 된 경우에는 바로 범죄의 중대성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더 중요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가 이제 추가적인 한 가지가 바로 증거인멸 또 추가적인 두 번째가 도주 우려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또 얼굴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 만큼 이미 또 포렌식을 통해서 필요한 증거는 확보되어 있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오늘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위 쿠데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내란에 단죄해야 한다라고 밝혔는가 하면 장동혁 대표는 당이 더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영향이 올 거라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바로 이제 오늘이라는 이 날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기업 1년에 대한 성명, 또 외신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불법적인 비상기업 선포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또 다시 재부각된 것이 바로 오늘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청래 대표는 그런 혐의가 매우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1년 전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로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것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것도 매우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상당히 또 압박의 의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지금 25명의 이 의원들은 이 장동혁 대표와는 별도로 사과 성명을 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이 손절하겠다, 윤어게인과 손절하겠다라고 이런 사과까지도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서로 간에 생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장동혁 대표로서는 봐라, 이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무리하게 내란몰이를 해온 것이고,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천명하게 되면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이 예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국은 더 치열해지고 더 진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특히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 사과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 여론이거든요. 네. 여론은 두 가지인데, 지금 당장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본다면 구체적인 수치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면 상당히 지금 중도층 여론이 경색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는 비상계엄과 손절해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체로 이제 오늘 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25명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이 수도권의 지역구나 또는 자신의 이 방역 위원회의 이 지역을 두고 있는 그런 위원장이나 또는 현직 의원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이 기초의원, 강역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나갔을 때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지금 비상계엄 1년에서 사과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사이에도 온도차가 있죠. 그런 이유는 장동혁 대표를 뽑아준 것은 지난 전당대회의 당원들이고 또 지지자들이고, 그들은 대체적으로 여전히 탄핵 반대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협력에 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들의 지지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이 지적이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 반대로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의 의원들이 뽑아준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시선, 또는 또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 이 부분을 또 결코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바로 사과 발표를 하는 반면에, 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대표는, 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초선 재선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온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